자, 이번 시간은요, 교재 294페이지 볼게요. 차트 5장 부동산 금융입니다. 역시 핵심 단원이고요. 출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목차부터 볼게요. 자, 금융은 최근 시험은요, 일반적으로 5문제에서 6문제가 나와야 됩니다. 참고로 작년 시험은 생각보다 적게 나왔어요. 작년에 4문제밖에 안 나왔어요. 올해는 다시 원위치. 금융은 분명히 업 된다고 보세요. 그러면 목차부터 봅니다. 첫 번째, 부동산 금융의 개설 부분인데요. 여기서는 시험에 안 나오는 거 과감히 버리시고요. 시험에 나오는 것만 좀 골라서 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필요한 것만 골라서 보자. 이런 요령이 필요하고요. 다음에 두 번째, 저당 대출 제도가 나와요. 여기서는 두 가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첫 번째가 고정금리와 변동금리를 꼭 알아야 되고요.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요, 원리금 균등 상환입니다. 다음에 원금 균등 상환. 다음에 최정식 상환입니다. 이 세 가지가 되게 중요합니다. 다음에 세 번째는 저당 유동화 제도예요. 여기서도 두 가지 논점을 정리하는데, 첫 번째, 저당 시장의 구조가요, 1차 저당 시장과 2차 저당 시장이 있습니다. 물론 저당 유동화는 2차 시장을 의미하고요. 주로 2차 시장에서 MBS를 발행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MBS 종류 4가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MPTS가 있죠. MBB가 있고요. MPTB가 있고요. 다음에 CMO 4가지입니다. 4가지가 중요합니다. 네 번째는요, 저당 유동화 기관이 바로 우리나라 경우는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있어요. 한국주택금융공사를 줄여서 한주금 이렇게 부를게요. 여기서 나올 게 딱 2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보금자리론이 있고요. 두 번째가 주택연금입니다. 최근 시험은요, 주택연금이 훨씬 더 비중 높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5번째, 공급자 금융입니다. 이것은 종류가 크게 3가지인데요. 첫 번째가 부동산 투자회사 리츠가 있습니다. 두 번째가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있죠. 줄여서 PF금융입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 신디케이트가 나와요. 그리고 조인트 벤처도 나와요. 참고로 지난 과정은요, 리츠까지만 설명을 드렸고요. 이번 과정은요, 리츠 포함해서 나머지도 다 꼼꼼하게 설명을 다 드릴 거예요. 다 정리합니다. 자, 금융은요, 이상의 논점이죠. 얘만 하면요, 여기서 거의 다 출제되거든요. 얘만 잘 공부하시면요, 충분히 고득점이 가능합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볼게요. 먼저 294페이지 금융 개념 또는 개설인데요. 자, 시험에 거리가 좀 먼 것은요, 좀 건너뛰죠. 1번, 금융의 의의와 기능, 여러분이 읽어봐 주시고요. 오른쪽 페이지 2번, 금융의 원칙도 차근차근 읽어보시면 돼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3번이 있죠.
금융 기초 용어. 여기서 출제가 잘 되고 있습니다. 출제가 잘 되는 것은요. 바로 2번 동그라미 지분금융과 부채금융입니다. 4번 동그라미 LTV와 DTI는요. 너무 중요해요. 출제가 정말 많이 되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하고요. 다음 페이지 5번요. 저당 위험은 목차가 1번, 2번, 3번, 4번 4개 있죠. 그중에서 2번만 동그라미, 즉 조기상환 위험이 납니다. 이것만 아시면 돼요. 이 세 가지만 집중해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처음부터 하나씩 볼게요. 먼저 가로 2번 보시면 지분금융과 부채금융인데 얘는요. 각각 교재를 보게 되면 기역번, 의의와 미연번 얘가 나와요. 의의는 시험과 거리가 멀고요. 얘는요. 꼭 알아야 됩니다. 얘를 묻습니다. 자, 먼저 지분금융 의의부터 볼까요? 얘는 이해만 하시면 돼요. 주식회사가 자금이 필요한 경우에 밑줄입니다. 주식을 발행 밑줄. 주식을 사게 되면요. 연말에 배당을 받습니까? 이자를 받습니까? 배당을 받죠. 그래서 배당이 목적이면 무조건 지분금융입니다. 이어서 주식회사가 아닌 법인이 밑줄입니다. 지분권을 판매 밑줄. 지분권을 판매하면 지분 판매. 얘는 바로 배당이 목적인데요. 이런 예가 바로 이겁니다. 주로 다음 시간 공부할 신디케이터나 조인트 벤처는요. 개인 투자자가요. 자기가 돈을 지분만큼 투자합니다. 투자한 지분만큼 배당받거든요. 역시 배당이 목적입니다. 그러면 이제 예를 들면요. 단어 4개 모두 밑줄 하세요. 얘가 그대로 출제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투자회사 리처, 부동산 신디케이터, 조인트 벤처, 공모에 의한 정자. 정자가 주식을 정자하니까 역시 배당이 목적입니다. 2번요. 부채금융은 자, 의는 이해만 하시면 돼요. 기업이 자금이 필요한 경우 저당 설정 밑줄, 사채 발행 밑줄. 저당이나 사채 발행은 모두가 이자가 목적입니다. 이자가 목적이면 무조건 부채금융입니다. 미연번 예를 밑줄 하세요. MB에서 저당담보증권, AB에서 자산유동화증권, 주택 상환사채, 저당대출 이런 것들이 모두가 이자가 목적입니다. 여기까지 구별하시고요. 그리고 4번입니다. LTV와 DTI는 제목에다가 화살표 대출 금액 적어주고요. 대출 금액. 그러니까 우리 시험 문제는요. 거의 계산 문제가 집중되고 있고요. 예컨대 은행에서 LTV가 60%다. DTI는 50%다. 이런 숫자를 넣어주고요. 얼마 대출 가능한지 대출 금액 구하시는 계산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아래 보니까 각각 공식이 나오는데요. 금융과 관련된 계산 문제는 제가 5월달부터 다 풀어드릴게요. 5월달부터 준비해도 늦지가 않을 거예요. 5월달부터 금융 관련 문제는 모두 따로 정리하겠습니다. 5월달에 보도록 하고요. 다음 페이지 볼게요. 괄호 5번요. 저당의 위험에서 동그라미 2번 조기상환은 지문이 잘 나와요. 결론만 밑줄합니다. 첫 줄요. 시장 이자율이 저당 이자율보다 낮을 경우 밑줄. 이럴 때 차입자는 조기상환 하게 됩니다. 다시 반복합니다. 시장 이자가 높을 때, 낮을 때, 낮을 때. 한 번 더요. 시장 이자가 상승할 때, 하락할 때, 하락할 때. 따라서 시장 이자가 낮을 때 또는 하락할 때 조기상환 하게 됩니다. 지금은 결론만 봤고요. 설명은 조금 있다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가 개설 부분이 되고 요 세 가지만 제대로 하시면요. 아주 공부를 잘 하시는 거예요. 목차 2번 내랍니다. 저당 대출 제도. 여기서는요. 두 가지가 너무 중요해요. 자, 먼저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그다음에 원리금 변동상환, 원금 변동상환, 최정시 상환입니다. 이 두 가지가 어떻게 중요한가 하는 것은 역시 기출표를 보게 되면요. 확연히 느낌이 올 겁니다. 기출표 볼까요? 제5장 부동산 금융 찾으셨죠? 여기서 네 번째 줄 보시면 까만 세모 전화기 저당 상환 방법 얘가 이겁니다. 요거 세 개. 저당 상환 얼마나 많이 났습니까? 무려 18번요. 문제가 쏟아집니다. 7회, 13, 14, 15 추가 16회 때 두 문제 17, 18, 20, 21, 23, 24 25, 26 두 문제, 27, 28 엄청 나오잖아요. 매우 중요합니다. 반면에 다음 까만 세모 고정금리 변동금리는요. 종합문제가 딸랑 두 번이죠. 13, 26. 그러나 얘가요. 단독 문제가 두 번 나왔지만은요. 실제로 이거는요.
금융 문제가 나오면요. 지문이 수시로 막 섞여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지문이 빠질 데가 없어요. 늘 나옵니다.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그러면 교재 보시면요. 먼저 1번 저당의 의의와 종류는요. 패스합니다. 다만 꼭 보시겠다면 오른쪽 페이지 보시면 표가 나와요. 표를 보시면요. 왼쪽은 저당 대부, 오른쪽은 건축 대부. 요것만 비교하는 표만 한 번 더 가볍게 보시고요. 요것만 보시면 돼요. 목차 2번 내려가요. 고정이자와 변동이자가 돼요. 자, 얘가 중요하다고 했죠. 다음 페이지 보시면 1번 고정금리, 2번 변동금리가 돼요.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정금리는 대출 초기부터 만기 때까지 금리가 똑같잖아요. 고정된 금리가 되고요. 변동금리는 말 그대로 금리가 변동된다. 뭐만큼요? 인플레이션. 인플레만큼 얘가 올라가는 만큼 금리를 올리겠대요. 만약 인플레가 물가 상승이 2% 올랐다면 금리를 2% 올리겠다는 말입니다. 인플레만큼 금리가 올라간대요. 그러면 두 가지는요. 자, 먼저 대출 초기입니다. 대출 초기에 상품이 두 개 있죠. 초기는요. 고정금리가 높을 꽃자, 높다는 말입니다. 변동금리가 낮아요. 고정금리가 높고 변동금리가 낮다. 요 질문이 쉬운데요. 출제가 굉장히 자주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고정금리 계속 봅니다. 고정금리인 경우에 두 가지를 비교하죠. 시장이자와 다음에 저당이자를 비교합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아파트를 대출 받았는데 언제? 5년 전에요. 5년 전 대출 받을 때 당시 대출 금리가 5% 잡을게요. 10% 잡을까요? 10%다. 금리가 꽤 높죠. 이렇게 5년 전 대출 받았는데 5년 지난 현재 시중금리가 겨우 5%밖에 안 해요. 금리가 낮아졌습니다. 이럴 때 대출을 잘 받았다, 못 받았다? 못 받았죠. 이럴 때는 대출을요 끝까지 가져간다, 조기상환한다? 조기상환. 조기상환 나왔습니다. 자, 이유가 나왔죠. 어떨 때 고정금리인 경우 저당이자가 높고 시장이자가 낮을 때, 따라서 시장이자가 낮을 때, 다른 말로 시장이자가 하락할 때 차입자는 조기상환하게 됩니다. 이때 조기상환 형태는요. 주로 이자가 싼 쪽으로 은행을 갈아탑니다. 그래서 재융자를 통해서 조기상환을 받게 됩니다. 재융자. 만약 차입자가 이런 조건에서 조기상환 또는 중도상환 하게 되면요. 은행은 좋아합니까? 싫어합니까? 은행은 싫어해요. 그래서 은행은요. 조기상환을 싫어하니까 조기상환을 권장합니까? 방어를 하려고 합니까? 방어를 하려고 해요. 따라서 차입자의 조기상환 위험을 방어하려고 하는 것을 콜 방어라고 불러요. 자, 콜 방어 개념을 알아야 됩니다. 콜 방어. 그러면 이때 그래도 차입자가 굳이 중도상환 하겠다면 어쩔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럼 은행은 이제 최우선이 뭡니까? 그러면 조기상환 하시겠다면 대신에 수수료가 높아요. 그래서 중도상환 수수료 아시죠? 중도상환 수수료. 이것도 꽤 높거든요. 이걸 부담을 시킵니다. 무슨 말이죠? 웬만하면 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이것도 일종의 콜 방어 성격입니다. 막으려고 하는 겁니다. 콜 방어는요. 여기서 중요한 게 아니고요. 어디서? 콜 방어는 나중에 MBS 종류 4개를 공부할 때 여기서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콜 방어 되는 것은요. MBB 콜 방어 됩니다.
다음에 CMO도 콜방어디요. 요거 두 개는 시험이 잘 나오니까 이거는 반드시 기억이 됩니다. 자, 빨간 동그라미가 무슨 방어? 콜방어. 뭐하고 뭐? MBB와 CMO인데요. 나중에 설명을 다 드릴 겁니다. 그러면 고정금리 설명 끝났고요. 교재 봅니다. 가로 1번. 고정금리는 동그라미 2번. 특징 보시면요. 기억번과 니은번이 있죠. 니은번만 보시면 돼요. 차입자는 밑줄 아세요. 저당이자보다 시장이자가 하락할 경우 하락할 때 한 줄 내려가서 조기상한 밑줄. 지문 자주 나오는 지문입니다. 가로 2번 내려가죠. 변동금리입니다. 변동금리는요. 아래 박스 보니까 변동금리 이꼴 기준금리 플러스 가상금리가 나와요. 옮겨서 봅니다. 변동금리는요. 기준금리 플러스 가상금리가 돼요. 그러면 결국 변동금리는 인플레만큼 금리가 똑같이 올라갑니다. 이때 인플레만큼 금리를 올리는 게 바로 기준금리를 올리죠. 따라서 얘가 인플레가 반영이 됩니다. 인플레가 반영이 되고요. 가상금리는요. 인플레가 아니라 바로 차입자의 신용을 말해요. 차입자의 신용이 나쁜 만큼 가상금리가 올라갑니다. 요즘은 세상이 되게 좋죠. 스마트폰, 모바일만 갖고 있으면요. 앱 다운받잖아요. 이때 이 차입자의 신용 등급을 체크하는 앱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TV 선전도 나오고요. 요거 사용하니까 그냥 비번만 딱 들으니까 내 등급이 얼마다 수시로 확인되거든요. 아주 편하고 좋더라고요. 그럼 이제 요거 등급 따져보니까 자 1등급, 2등급 쭉 나옵니다. 자, 등급 아시죠? 1등급이면요. 우량 등급이다. 저질 등급이다. 우량 등급이죠. 10등급이면 우량 등급이다. 저질 등급이다. 저질 등급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쭉 등급이 나쁠수록 금리가 얘가 무척 올라갑니다. 그러면요. 여러분들 이제 학교 가시면 실무하시잖아요. 그럼 뭐 하지? 경매도 받고 대출을 받고요. 상가도 사고 땅도 사고 반드시 지렛대 효과. 대출 받게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여러분들은 앞으로 향후 이 신용 등급 관리가 되게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가능한 어떤 경우도요. 5등급을 초과하면 곤란합니다. 항상 요 등급 유지가 중요합니다. 가능한 요 등급이 참 좋겠네, 그죠? 혹시 이 중에 내 등급이 1등급이다 있습니까? 누가 1등급이죠? 제가 존경하려고 하거든요. 예. 학원마다 물어보니까 야 이거 힘들더라고요. 2등급 해도요. 통장에 현금 매달 갖고 있고 빚이 하나도 없고요. 그것도 이제 2등급밖에 안 돼요. 그래서 1등급이 누굴까 되게 궁금한데 있으면 제가 정말로 존경을 하려고 했거든요. 예. 자, 그래서 이제 등급이 이쯤 되면요. 실제로 금리 차이가 별로 안 나요. 별로 안 나요. 경매, 자, 잔금 대출 받자, 주거용, 상업용 대출 받을 때 별로 차이가 없거든요. 그건 좋은데요. 이거 초과하면요. 계속 이자가 높아지고 자꾸 높아지거든요. 그러면 요 차이가 되게 큽니다. 만약 등급이 2등급인데 차이가요. 한 달은 이자가 얼마 안 돼. 그러나 빌려설 때 1년치 치게 되면요. 이자가 몇 백만 원 넘어갑니다. 얼마나 아까운 돈입니까? 그게 다 내 수익인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등급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따라서 여기에 반영되는 것이 가상금리가 되고요. 두 번째, 기준금리 하게 되면 조정주기가 나와요. 조정주기. 인플레가 발생했다. 이것을 이제 반영하는 시기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은행은 한 달마다 바꿀 수도 있고 3개월마다, 6개월마다, 9개월마다 주기가 달라집니다. 가장 많은 게 3개월 주기가 많고요. 은행은 이때 조정주기는요. 빨리 반영하는 게 좋아요? 천천히 하는 게 좋아요? 빠른 게 좋죠.
따라서 조정 주기는요, 가능한 빠를수록 짧을수록 대출자는 유리합니다. 반면에 짧을수록 그만큼 이자가 빨리 올라가니까 차입자는 불리하게 됩니다. 다음에 세 번째, 기준금리 종류는 두 가지가 있다 아셔야 됩니다. 먼저 CD금리가 나와요. 다음에 코픽스가 나와요. 자, CD와 코픽스는 책에 나오니까 지금부터 책을 보고 한 번 더 중요합니다. 책을 볼게요. 교재 보시면요, 박스 기준금리 플러스 가상금리입니다. 먼저 1번 기준금리는 우리나라 경우는 밑줄 아세요. 코픽스가 괄호 자금 조달 비용 지수를 의미하고 양도성 예금 정서 금리가 CD 금리를 말합니다. 이 두 가지가 기준금리가 되고요. 다음에 니은번요. 가상금리는 차입자의 신용 밑줄 하시고요. 이에 따라서 반영된 것이 가산금리가 되고요. 다음에 2번 특징 내려갑니다. 기업번 일반적으로 만기가 동일하다면 밑줄 하세요. 변동금리로 차입하는 것이 변동 동그라미. 변동금리가 고정금리보다 낮다 동그라미. 변동금리가 낮다. 이미 적어드렸고요. 니은번요. 네 줄 나와요. 자, 니은번은요. 세 번째 줄 보시면 여기서부터 밑줄 하시면 돼요. 이자율의 조정 주기가 짧을수록 이자율 변동 위험을 차입자에게 신속히 전가시킬 수 있으므로 그만큼 대출자는 유리합니다. 까지를 보시고요. 3번 종류 넘어가요. 기억번 가변 이자율 X 버리세요. 니은번요. 조정 이자율 X 버리세요. 디귿번요. 재협정률 저당 대부는요. 자, 아직까지 기출문제는 한 번도 안 나왔어요. 이러면 몰라도 된다는 말인데 그러나 문제집이나 모의고사 보게 되면요. 이 단어가 드러드러 나오거든요. 그래서 설명은 참고로 드릴게요. 재협정률 저당 대부가 뭐냐. 두 번째 줄 끝에서부터 밑줄 하세요. 밑줄합니다. 일정 기간 괄호 3년에서 5년마다 차입자와 대출자 간에 재협상에 의해서 결정하는 방법 밑줄. 얘는요. 이대로 볼 게 아니라 제가 그림을 그릴 테니까 그림만 잘 따라오시면 돼요. 그림 봅니다. 어떤 사람이 은행에서요. 1억을 융자 받았습니다. 자, 이때 이자를 6% 잡을게요. 연 6%다. 고정금리가 돼요. 그럼 이 사람은 계속 6%로 계속 갚아주면 되거든요. 고정금리. 그런데 괄호 일정 기간 몇 년? 3년에서 5년. 그럼 3년 잡을게요. 3년 지났습니다. 여기서 다시 은행과 차입자가 다시 협상을 해요. 바로 재협상입니다. 협상을 통해서 다시 이자를 정하자 이 말입니다. 재협상 저당대부가 돼요. 그러면 이동안에 물가가 올라가죠. 그래서 이동안에 인플레가요 2%가 올랐다고 가정합니다. 2% 상승했대요. 그럼 당연히 금리가 이만큼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재협상할 때 은행이 요구하죠. 자, 이자 변경합시다. 얼마 주세요? 여러분 얼마 달라고 할래요? 8%요? 아닙니다. 은행은요 10% 달라고 해요. 10%. 왜냐하면요. 더하면 8%가 맞긴 맞아요. 그런데 이미 앞에서 올랐으니까 이만큼 손해봤잖아요. 이거 다 메꿔야 됩니다. 이미 올랐으니까. 그래서 10% 달라고 합니다. 그럼 차익자는 반박합니다. 뭐 10%입니까? 지금 2% 올랐으니까 더해서 우리는 8% 줄게요. 그래서 서로 밀고 당기고 하다가 결국 좋아. 사이좋게 9% 합시다. 이렇게 정하는 것이 바로 재협정 저당 대부가 돼요. 처음에는 고정금리인데 3년, 5년마다
재협상을 통해서 이자를 변동시킨다. 이가 변동금리 성격입니다. 다음에 고로 3번 내려가죠. 가격 수준 조정 저당은요. 반드시 하게 됩니다. 얘는요. 모의고사 자주 나오고요. 실전도 충분히 출제 가능하죠. 1번요. 이는 이자율을 변화시켜서 인플레 위험을 대비하는 것이 아니라 밑줄입니다. 예상된 인플레율에 따라서 저당 잔금액을 정기적으로 조정하는 방법 밑줄. 이자를 안 올리고요. 저당 잔금으로 조정한대요. 자, 이것도 그림으로 따라오시면 돼요. 그림으로 이해합니다. 어떤 사람이 또 1억을 빌렸습니다. 이자 4% 잡을게요. 연 이자가 4%인데요. 그래서 이제 매월 꼬박꼬박 원리금 갚아 나갑니다. 원리금 갚았어요. 원리금 갚아 나갑니다. 갚아 나가는데 자, 첫 달에요. 원리금 갚았는데 갚은 원금은 100만 원 원금 갚았고요. 다음 달로 원금 100만 원 갚았습니다. 합해서 원금을 200 갚았습니다. 그러면 1억을 빌렸는데 원금을 200 갚았잖아요. 잔금이 얼마 남았죠? 얼마요? 1억에서 200 빼니까 얼마? 9,800이죠. 그래서 여기서 저당 잔금이 9,800만 원 남았습니다. 요만큼 남았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생겨요. 자, 원금 200 갖고 잔금 9,800 남았는데 여기서 인플레이션. 물가가 엄청 올라갑니다. 여기서 3%가 급등합니다. 이럴 수도 있잖아요. 이럴 때 방법이 두 가지가 있죠. 두 가지. 첫 번째, 이자율을 3% 올리자. 얘가 뭡니까? 변동금리. 그런데 가격 수준 조정 저당은요. 이자율을 올리지 않고 뭘 올린다? 저당 잔금을 3% 올리자. 저당 잔금 있죠. 이 저당 잔금을 3% 올리자. 얘가 바로 가격 수준 조정 저당입니다. 그러니까 이자를 안 올리고 저당 잔금을 3% 올리겠대요. 앞에서 잔금이 얼마죠? 9,800. 따라서 잔금 9,800에다가 이자를 안 올리고 얘를요 3% 올리겠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얼마가 되죠? 294만 원입니다. 따라서 이자를 안 올리고 대신에 잔금을 3% 올리니까 은행에서 이거 더 돈 내라고 통지를 해요. 만약 잃어보니 이만큼 통지받게 되면 기분 좋아요, 나빠요? 더럽게 나쁘죠, 그죠? 이걸 내려, 이걸요. 그럼 이제 이거 냈다고 볼까요? 그래서 이제 이만큼 3% 더 냈습니다. 잔금을 294만 원. 몇 프로? 3% 더 냈습니다. 내니까 합해서 총 얼마가 된다? 1억 94만 원이죠. 이런 결과가 생겨요. 그럼 이상하잖아요. 아니, 내가 돈 빌린 거는 1억을 빌렸는데 두 달 뒤에 원금 갚기는커녕 이 저당 원금을 초과해서 이만큼 더 돈 메꿨잖아요. 내가 이득 본 겁니까? 손해 본 겁니까? 손해 봤죠. 얘가 바로 마이너스의 상한, 부의 상한 이렇게 불러요. 잔금을 보충하니까 얘가 더 많아져 버렸어요. 이를 부의 상한, 손해 봤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초기에 인플레가 발생하면요. 때로는 이 잔금이 원금을 초과할 수도 있다. 이런 상도 초래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여기까지가 가격 수준 조정 저당입니다. 그러면 2번 내려요. 2번. 2번 보게 되면 이 경우에 매년 적용되는 이자율은 밑줄 아세요. 인플레가 전혀 없다고 가정했을 때 실질이자 밑줄. 실질이자 동그라미. 인플레가 없다고 했을 때 실질이자를 적용합니다. 그러면
실질이자 위에다가 적어줄래요? 명목이자 X. 명목이자 X. 명목이자를 적용한다. 틀린 말입니다. 실질이자를 적용한다. 잘 바꿔서 물어요. 다음 페이지 넘어가요. 3번요. 가격 수준 조정저당은 인플레이션이 높을 경우 3% 올랐죠. 대출 초기에는요. 명목 잔금 얘가 1억 94만 원. 명목 잔금 1억 94만 원이 저당 원금 1억을 초과하는 결과가 생겼잖아요. 이를 부의 상환이라고 표현합니다. 따라서 초기에는요. 부의 상환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에 3번 내려가죠. 저당의 상환 방법입니다. 크게 세 가지죠. 원리금 균등 상환, 2번 원금 균등 상환, 3번 최정식 상환. 요 세 가지 있죠. 요 세 가지가 기초표 봤지만 몇 번 나왔다? 무려 18번요. 엄청납니다. 출제가 아주 많이 되었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 과정은요. 각각 그래프가 2개씩 나와요. 그런데 그림은요. 첫 번째 그래프만 아시면 문제가 전혀 없고요. 그러면 지난 과정 이어서요. 한 번 더 그래프로 비교 설명합니다. 지금부터 그래프를 한 번 더 확인시켜 드릴게요. 첫 번째 원리금 균등 상환입니다. 두 번째가요. 원금 균등 상환이고요. 세 번째가 최정식 상환입니다. 각각 그래프를 비교합니다. 그래프는 첫 번째 그래프가 똑같으니까 그대로 보시면 돼요. 여기서 세로축은 원리금이 되고요. 가로축은 용자기간입니다. 첫 번째 원리금 균등 상환은 제목 그대로 원리금이 균등하대요. 원리금이 일정하다 수평선입니다. 얘가 바로 원리금 균등 상환입니다. 다음에 원금 균등 상환은 노란 선이 원리금이죠. 원리금이 이렇게 됩니다. 얘가 원금 균등 상환입니다. 그러면 원금 균등은요. 자, 매기간 원리금이 점점점 체증합니까? 체감합니까? 체감하니까 다른 말로 체감식 상환입니다. 다음에 체정식 상환은요. 원리금이 처음에 적다가 점점점 증가하더라. 얘가 바로 체정식 상환입니다. 그림이 확연히 다르잖아요. 원리금이 일정하다 원리금 균등, 체감하더라 원금 균등, 체정합니다 체정식 상환입니다. 하나씩 본다면요. 첫 번째 원리금 균등 상환은 자 용자기간 20년 잡을게요. 어떤 사람이 아파트를 용자받으면서 자 계속 이렇게 갚아나갑니다. 이때 매달 갚는 원리금을 100만 원 넣을게요. 100만 원씩 갚아나갑니다. 이때 원리금 100만 원 중에는요. 첫 달에는요. 원금이 많을까요? 이자가 많을까요? 거의가 이자입니다. 이자가 얼마 정도? 첫 달에는요. 한 96만 원, 97만 원. 이자가 이만큼 됩니다. 이자가 이만큼 많고요. 가속 이자가 점점점 적어집니다. 얘가 바로 이자 지급분입니다. 첫 달에는요. 원금은 겨우 3만 원, 4만 원밖에 안 돼요. 원금은 요것밖에 안 되고요. 갈수록 원금은 점점 많이 상환합니다. 얘가 원금 상환입니다. 따라서 원리금 균등 상환은 초기에 이자가 많다가 점점 적어지고
원금은 적다가 점점 많아집니다. 여기까지 보시고요. 다음에 원금 균등상한은요. 말 그대로 원금이 균등하대요. 바로 파란 선입니다. 얘가 원금이 돼요. 여기다가 100만 원 집어넣을까요? 원금을 똑같이 100 똑같이 갚아놔요. 원금을요. 원금을 똑같이 갚아 나가니까 원금 갚는 만큼 이자가 단계적으로 많아집니까? 적어집니까? 적어져요. 얘가 바로 이자가 됩니다. 합하니까 원리금은 작아집니다. 체감식입니다. 여기까지가 원금 균등이 되고요. 다음에 최정식 상한은 처음에 이자가 많다가 적어져요. 이자가 많다가 적어집니다. 원금은 적다가 많아집니다. 원금은 작다가 많아지더라. 얘가 원금 상한입니다. 다만 그림이 바깥으로 벗어납니다. 이 말이 뭐냐면요. 최정식 상한은 초기에는요. 은행이 이만큼 받아야 될 원리금을요. 요것만 내려 말입니다. 이만큼 받을 걸요. 조금만 받으니까 은행은 빨간 빗금치만큼 이득을 봐요. 손해를 봐요. 손해보죠. 은행이 손해본다. 이것도 부의 상한입니다. 초기에는요. 마이너스 부의 상한을 초래합니다. 초기에 은행이 이만큼 손해보니까 은행 가면요. 이런 상품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대신에 여기서 손해본 것 나중에 여기서 다 메꾸잖아요. 이자 높게 해서 다 받으니까 물론 손해는 안 보겠지만은요. 초기는 손해를 봐요. 이렇게 세 가지를 비교합니다. 이제 합쳤어요. 종합입니다. 합친 게 더 중요합니다. 자, 합치게 되면 그림이 이렇게 돼요. 합친 거잖아요. 확인해 볼까요? 얘는 무슨 상한? 원리금 균등 상한. 얘는요. 원금 균등. 얘는요. 최정식 상한입니다. 다시 얘는요. 원리금 균등. 얘는요. 원금 균등. 얘는요. 최정식 상한입니다. 서로 크기가 다르잖아요. 크기가 달라요. 그래서 대출 초기하고요. 대출 후기를 보니까 서로 크기가 달라요. 이 크기 순서가 굉장히 출제가 자주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초기에 은행에서 원리금이 가장 큰 게 뭐? 원금 균등 상한. 다음에는 원리금 균등. 가장 작은 것은 최정식 상한이다. 초기에 원리금 큰 순서 원금, 원리금, 최정식 아주 잘 나오고요. 다음에 후기에 원리금 가장 큰 게 뭐? 최정식. 두 번째는 원리금 균등. 가장 작은 것은 원금 균등입니다. 따라서 후기에 원리금 큰 순서가 최정식, 원리금, 원금. 이 순서도 굉장히 잘 나옵니다. 자, 그래서 항상 이 세 가지 방식은요, 이 그래프를요, 머릿속에 사진을 딱 찍어 놓고 문제가 어떻게 나와도요, 이걸로 문제를 다 풀어야 됩니다. 여기서 몇 번 나왔다? 18번이요. 엄청 나왔습니다. 한 가지만 추가해요. 추가로 계산 문제. 계산 문제는요, 원리금 균등 계산 문제 출제되었습니다. 원금 균등도 계산 문제가 나옵니다. 참고로 현재 출제인들은요, 얘보다 얘를 문제를 더 잘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얘가요, 굉장히 자주 나온 건 아니기 때문에 A급은 아니에요. 그래서 요 계산 문제로 대비를 하는데 계산 문제가 막상 문제 보시면요, 별로 재미가 없을 거예요. 예. 아주 딱딱합니다. 그래서 금융 관련 계산 문제는요, 5월달에 전부 다 풀어드리고 5월달. 얘도요, 5월달에 저러 다 나갑니다. 아시겠어요? 5월달에 다 정리하도록 합니다. 그때 보도록 하고요. 자, 이상으로 이제 저당 상환 방법 세 가지를 비교했습니다. 다음 차트 보시면요. 다음 차트. 03번 저당 유동화제도 매년마다 한 문제가 꼭 나오고요. 얘는요, 쉬었다가 다음 시간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쉬겠습니다.